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뭐 기계처럼 대답을 하고 있어? 신규로 저희 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구연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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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정님이 정기 후원을 시작하시면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스타트업에서 마케터와 그로스 해커 업무를 하고 있는 구연정님이라고 하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송에 모시고 싶네요.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파이썬으로 입문하려고 하는 초보 데이터 홀리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미 데이터 분석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두근거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구영자님께서 그 후원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후원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사실은 예전부터 조금 논의하던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홀릭의 후원 계좌를 팟빵과 유튜브의 방송 정보란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녹음하는 스튜디오 비용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정 봐요?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다 얘기했어요. 우리 다 얘기했어요. 아, 나도 얘기했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거죠? 네가 왜 안 여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까지만 했지 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56회에 1,500캐시 후원해주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텍손매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8회에 10,000캐시 후원해주신 크리스 케이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니들도 얘기해요. 나만 얘기하고 들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어. 자,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야, 대답해. 아니 사람을 지정해서 물어봐요. 대답해. 아무나. 아무나. 우리 김 팀장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슬슬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의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 요즘에 하죠. 네, 온라인 줌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패스트 캠퍼스에서 동영상 강의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김 팀장 얼굴이 요만하게 나와 있더라고. 맞아요, 화면에 맞아요. 오른쪽 하단에. 맞아요. 벌써 문의 이메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인증샷을 제 모가지가 나와 있는 모가지래.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사실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하네. 아,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죠. 김 팀장의 두잇 쉽게 배운 R 데이터 분석이 무려 10세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와우. 와. 사실 전에 그 9세 출간 이벤트 할 당시에 네. 이제 10세 조판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욕한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네. 10세라고 하길래.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하고 송출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10세를 가지고 이벤트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10세가 뭐 나왔습니다. 100세 할 거니까 이건 넘어가자 이런 100세요? 아 근데 IT 서적에서 10세 되게 흔하지 않은 일 아니에요? 희귀하죠. 네, 그러니까. 그럼요. 10권씩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5권씩 찍었어요. 그쵸. 몇 권씩 찍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도 2,000권씩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뭐 초창기에는 그렇게 찍었고 사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씩 찍고 있기는 한데. 진짜? 네. 와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못해도 3만 분 나왔단 소리네? 더 나갔겠지. 그러니까 더 많이 찍이라는 게 2배 넘거나 10배 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 분석을 공부한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고? 자기가 한 우선 10,000권 샀을 거고. 아니 전부 우리 청취자.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요? 아니 책 산 사람이 3만 명인데 왜 우리 구독자는 2,050명이 왔다 갔다 하냐고. 아니 우리 뭐지? 이
링크가 네. 책에 들어간 게 8쇄인가부터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8세 때부터의 효과가 그래도 만 권은 나갔을 겁니다. 내 생각에. 그 이후로요? 네. 자, 여러분 들으시면 그 팟빵과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혹시 제 책을 통해서 방송을 알게 된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맞아. 거기서 봤다. 그치. 그게 과연 이게 궁금하다. 효과가 있는 홍보 채널인가? 이러고 집에 가서 자기 아이디 만들 거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박사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6월 벌써 지금 저희가 올해가 반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믿을 수 없어. 그래갖고 원래 이제 회사에서 반년 정도에 끝내야 됐던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지금. 지금 박 박사가 잠을 거의 못 자고 3일 동안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우리 목소리가 굉장히 처져 있어요 지금. 텐션업을 좀 해야겠다. 저는 뭐 딱히 근황이랄 건 없고 뭐랄까요? 저희 아이패드 사셨잖아요. 곧 얘기하지 않았나? 들고 오셨잖아요. 들고 왔지. 이제 야.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맞아. 펜슬로 찍혀봤어? 지금 커피 찍을 드시고 거야. 계신데 밀면 되나? 그 정도 방수는 돼요. 그 정도는 돼요? 네. 해보자. 되나? 해보자래. 애플케어. 애플케어? 그럼 하면 되겠네요. 저기 화장실 달려가서 창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어허. 자, 이거 뭐 저의 개인적인 근황일 수도 있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가시다 보니까 물론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기업 강의 의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방송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데이터 올리기 기업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나갔던 그 기업에서 알려지길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기업의 실명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저희 뭐 한 대한민국의 5대 안에 드는 기업들 한 2군데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근시일 내에 외국계 기업 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출강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혹시 저희 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 메일로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아주 깊은 내용을 뭐 이제 길게 전달하기보다는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뭐 이런 부분 혹은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런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멤버가 함께 출동을 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한테 기업 강의를 요청해 주시는 그 담당자 분이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우리 보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도 되는 거야. 그분이 회사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하실 때 그러실 거 아니야. 이 듣보잡들은 뭔가? 이러면 이거 진짜 재밌다고 부르면 후회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조금씩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데이터 올리.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데이터 올리.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저희 공지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피곤에 쩔어 있는 박 박사가 방송을 박 박사가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꾸 툭툭 쳐줘야 돼. 자꾸 잠들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정신 피곤해서 차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간 처져 있는 느낌이 왜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우리끼리만 해요. 그러네. 그러네. 네. 별로 안 신나네. 보통 손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래갖고 약간 듣는 맛이 있었는데 약간 업되는 게 있었는데 오늘 그게 없네. 그러니까 누굴 막 놀려야 되는데. 네, 그것도 있고 그러네. 네. 그렇군요. 물렸어. 물렸어 벌써. 우리끼리는 물린 거야? 우리끼리 물렸어. 큰일 났네. 게스트 참여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텐션을 위해서. 네. 뭐 단순히 텐션을 위해서 게스트를 부른다고요? 안 되겠구만. 자, 그래서 오늘은 박 박사가 그 웹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인가요? 몇 번 전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김 팀장이 SAS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방송을 네. 듣다가. 근데 저한테는 사스 하면 분석 툴이죠. 그죠, 맞아요. 웹하면 거미줄. 스파이더웹. 야, 큰일 났다. 그냥 끊고 안 다시 되겠다. 게스트 불러. 아니 근데 그 사스 때문에 네. 헷갈려하는 분들 진짜 있어요. 음. 사스를 거기서 먼저 예전부터 들었던 용어라서 아니 사스를 이런 데도 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럴 거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품 이름처럼 들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요즘 파스도 있잖아요. 파스. 그죠. 파스, 다스도 있고 다스도 있고. 다스는 뭐예요? 데이터로 뭐 어떻게 하는 걸 다스라고도 하던데요. 한다스? 그냥 네. 에즈어 시스템의 앞에 아무나 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올리기 다스네.
데이터 홀릭 에지어 서비스 좋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시죠.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뭐지? 그런 용어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클라우드나 웹 서비스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워낙 가까이 있는 도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약간 교양스럽게 뭐 클라우드 50, 웹 50 같은 수준으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우드 50이 뭐예요? 50%. 그런 의미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뭐지? 그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교 수업 이름을 그렇게 숫자를 매기진 않는데 그 숫자 넘버링을 100번, 뭐 101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기초 수업을 뜻해요, 대학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쉽다. 그래서 50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학교에는 실제로는 없죠, 그러면.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도. 네, 선수 과목? 아하. 네, 그러니까 그거거나 아니면은 뭐 뭐지? 예비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컴사 50, CS 50이라는 수업이 있으면 파이썬의 기초를 강의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초 중에 기초 같은 거. 그죠. CS 231 그런 것도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스태포드 예. CS 231 이런 거. 231이 이제 좀 더 고급 과정 중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원어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즈니스 쪽 경영학에서 뭐 매니지먼트 101 하면 아주 기초 1학년 뭐 필수 과목 이런 거. 1단계. 네, 1단계 101. 근데 오늘은 50. 50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유명한 학원 표현을 빌리면 유치원. 네, 요런 개념인 거죠. 데이터 유치원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빠른 학원 이름을 빌려서. 네, 맞아요. 그러면 두 개의 회차를 묶어서 이번 회차에선 웹을 좀 더 많이 다뤄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 회차에선 클라우드. 웹의 개발 과정, 그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요즘에는 뭐가 핫한지, 어떤 단어를 알고 있으면 아는 척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은 좀 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사스 분석 툴 같은 얘기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낚은 것 같은데. 그럼 이 방송과 예전에 그 박 박사님이 하셨던 크롤링 방송을 같이 들어도 괜찮겠네요. 그죠. 크롤리 방송에서 제가 얕게 하고 지나갔던 것들을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에피소드 9번째 그리고 에피소드 10번째 박 박사의 자동화 1탄 크롤링. 그렇게 옛날이에요? 1탄 이후에 안 했어? 와, 진짜 옛날이다. 야, 너 반성해야 돼. 야, 박 박사의 자동화 1탄이 2019년 6월 3일에 했어요. 그거는 오늘 2탄인가요? 2020년 9월 때쯤 한번 2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작을 좀 해볼게요. 우선 전에 헷갈려 하셨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뭐 다스니, 바스니 같은 얘기를 한번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그 AAS를 해서 as a service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옛날 컴퓨터라는 게 생기던 시절 인터넷 같은 것들을 만들어졌을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어떤 관계였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의 이런 물리적인 서버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들고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로서 빌려줄게. 너 사용한 만큼만 내. 돈 내. 라는 맥락으로 나오는 게 애즈어 서비스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너한테 주진 않을 거고 빌려줄게. 사용만 해. 네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고 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 노래방 룸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죠. 1시간 동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 서비스인 거죠. 그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를 구매하지 않고 이용하는 서비스는 다 그건 거군요. 아니 서비스가 그런 뜻이에요. 서비스 자체가 네, 서비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물리적인 걸 파는 건 아닌 거고. 그죠. 물리적인 거 파는 거는 세일즈, 뭐 바이, 셀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면 서비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경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한다가 되는 거죠. 김 팀장을 기업 강의를 부르면 서비스인 거네요. 그죠. 김 팀장을 사는 건 아니니까. 전형적인 교육 서비스인 거죠. 널 살려면 얼마면 됩니까? 결혼? 얼마면 되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면 팔 수 있지? 고양이는 뭐였지? 고양이 호두랑 레이. 그래. 호두랑 랭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인님들한테 버릇없이 큰일 날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신 거잖아. 그분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는군요. 그럼 얼마면 저 얼마예요? 하악질 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면 소유권 이전해 주시나요? 추는 5개 소유권 이전합니다. 팔고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권 이제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죠. 그 왜 내가 소유 안 하고 꼭 서비스를 써야 돼요? 보통 소유를 하냐 서비스를 하냐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유지보수 관리할 시간과 돈이 되는가가 아,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서비스인 이유가 뭐냐면 노래방 기계를 살 돈이 있는가, 방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인 아. 거예요. 그 돈 썼다고 쳐. 그 다음부터야 내가 돈 안 쓰고 고정비 내고선 사용하겠죠. 근데 이제 공간도 차지해야 되고 뭐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훨씬 이제 싸겠죠 그게? 내가 돈 내고 잠깐씩 쓰는 게 직접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뭐 당연히 고정비 대비 그 유동비이기 때문에 이 뭐지 ROI가 넘어가는 시점이 당연히 나올 텐데 ROI가 아니군요. 뭐라 그러지? 투자 그 매몰 비용을 넘어서 사용하는 비용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용비만 계산하기보다는 얘의 유지보수비까지 생각을 해보면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서비스네요.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은 것들이 서비스예요. 요즘엔 서비스 아닌 거가 더 드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수로 치면.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 빼고는 다 서비스 아니에요? 옷도 서비스인 것들이 있어요. 요즘 빌려주는? 대여 형태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 대여가 이제 판매로 연결되는 채널로 사용되기도 하죠. 나는 내 거 있는 게 좋은데. 그걸 감각을 갖고 있으면 이 진짜 서비스를 못 쓰는 거예요. 2차 산업. 네 가까운. 아니 그래서 나 아이패드 프로 샀잖아. 아니 그래도 3차 내 산업은 거라고. 돼. 아이패드 프로 샀는데 내가 2차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패드를 들고 물건을 있는 게 손에 중요- 쥐고 예. 있는 게 중요해서 이분은 사시는 거잖아요. 3차가 그거 아니에요? 서비스요. 네, 아니죠. 4차가 서비스지. 4차가 서비스 산업이죠. 1차가 농업. 2차는 2차가 뭐지? 공장.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마. 넘어가. 아니 3차가 서비스야. 그래? 응.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그래. 3차가 서비스야. 1차 농업, 2차 제조, 3차 서비스. 그래. 4차 내가 공장이라 그랬잖아. 오 맞네. 3차가 서비스네. 죄송해요. 3차까지밖에 없어 사실. 그리고 5차까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4차는 살고 있으니까 정의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서비스가 그런 잠깐 이거 역할을 다 자를 한다. 거잖아. 뭐라고? 다 자를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얘가 알아서 편집 하겠지.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자를 거예요 지금? 네. 계속 할 건데? 쟤는 보통 거의 안 자르더라고. 이렇게 내용을 덜어내진 않을 거야. 아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멍청한데 뭐 얘기하세요. 잠깐만 밤을 누가 샌 거야 오늘? 나도 새고 온 거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웹에서 웹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해. 서버가 뭐예요? 서버. 그 서빙하다의 그 서버예요. 나한테 서비스를 주는 사람. 그죠. 갖다 혹은 주는 그 사람. 주체. 맞아요. 갖다 주는 사람이요. 서버. 정확하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컴퓨터를 뜻하기는 하는데 그렇군요. 집에서 보통 제 역할입니다. 아내가 뭐 갖고 와 이러면 갖다 드리고 네. 버리고 와. 그러면 이- 버리고. 고양이 이 화장실. 멘트만 앞에 광고로 하나 넣고 막 이래야겠다.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절대 편집 안 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버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고 있는 노트북도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서버처럼 쓸 수 있다. 그죠? 서버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리눅스 쪽에 서버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OS가 서버가 가능합니다. 윈도우도. 윈도우도. 근데 왜 리눅스를 그렇게 선호해요? 우선 무료거든요. 아. 윈도우 서버가 IIS라고 부르는데 엄청 비싸요. 그리고 기업형의 IIS 서비스 서버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오라클 같이.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서버는 365일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켜져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켜져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서버실이란 걸 만들고 그걸 막 차갑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서버라는 게 동작을 하게 되면 저희도 뭐 노트북 사용하면 뭐 비행기 이륙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뜨거운 거를 차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건데 냉각 시스템. 네, 그죠? 그 서버라는 게 얼마나 뜨겁게 동작을 하겠어요. 그러네. 큰 서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간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곳에서는 순행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서버가 뭐한테 뭘 서빙하는 거예요?
그냥 우선 컴퓨터예요. 컴퓨터라고 보면 되고 우리의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라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개념의 애가 있는데 걔가 웹브라우저 같은 거요? 네, 웹브라우저가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예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쪽, 서버는 주는 쪽을 그러면 뜻하는 거고. 우리가 클라이언트죠, 사용자. 그죠. 사용자. 그럼 맞아요. 쉽게 상상을 유튜브 서버라고 해보면 네. 우리 유튜브에서 데이터 홀릭을 검색해서 데이터 홀릭이 나오고 그걸 재생을 하려면 데이터 홀릭을 검색하는 우리가 클라이언트고 그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쪽이 유튜브 서버라고 그쵸. 보면 되는 건가요? 유튜브 서버가 이제 영상이나 사이트, 음. 홈페이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브라우저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저장 장치가 있는 건가요, 서버가? 저장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왜 미션 임파서블 보면 컴퓨터 엄청 많은데 막 몰래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빼내고 그거 다 서버실 아니에요? 그건 몇 년 전 영화예요? 야 최근에 몇 년 미션 전- 임파서블 나왔어. 아니 거기 서버 나온 거는 거의 또 초창기 아니야? 되게 초창기 멋있긴 했는데 그 장면이. 가만 있어봐. 편집해. 아 그게 천장에서 뚫고 나와서 서버실로 들어간 거구나. 아니 그거 말고 그 그거 영화 그 꼭 미션 임파서블 그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도 왜 보면 이렇게 해킹 장면 나올 때 복도처럼 그 서버가 막 많은 해킹 장면 보면 막 숨어가지고 USB에다가 자료 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 다 서버 아니에요? 맞죠? 그렇겠죠. 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뭐 빼올 때. 니들 그거 생각했구나. 로프에 내려와가지고 딱 잡는 거. 그건 너무 오래됐지. 그러니까 에휴. 그거 갖고 얘기를 그렇게 하나 나 싶었지.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나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게 네.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그걸 가져다 부는 서빙하는 분이 있는 거고. 그게 가져다 서버가 부는-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창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창고가 있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서빙해 주시는 불렀는데 서빙해 주시는 분을 불렀는데 서빙해 주신 분이 안 와. 그럼 서버가 다운된 거야. 그러네요. 그런 거지. 비슷한 뭐 개념이네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주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못 불렀을 수도 있죠. 엉뚱한 분한테 요청을 한다거나. 예, 근데 없는 사람을 불렀다든지. 김 팀장이 서버인데 박 박사 이렇게 부르면 안 오는 거지. 그죠. 박박사는 서버가 아니니까. 아니면 중국집 가서 피자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엉뚱한 오더를 그쵸. 한 거네. 예. 그러면 뭐 404라든지 500에러 같은 게 나는 거죠. 404. 아 404가 그럴 때 나오는 이런 거군요. 그 이제 이거는 HTTP라는 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인터넷망이라는 것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랑 컴퓨터 사이에 선을 연결해서 물리적으로 연결해갖고 저 옆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들여다보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와이파이 받고 있는데? 무선이란 건 그 이후에 생긴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인터넷 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인터넷이라는- 유선과 무선 차이. 인터넷이라는 이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무선이 그 완전히 엣지 케이스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하는 무언가들이 있었는데 이 처음에 만든 인터넷이라는 게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인터넷 선 공간이라는 걸 만든 개념이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데 웃기게도. 아무튼,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했어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군사 시설의 목적으로 처음 인터넷. 맞아요. 인터넷은 그 용어의 원래 용어가 인트라넷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인트라넷이라는 게 그 군사적인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장치를 뜻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냉전 시대 때였어갖고 네. 그 소련이랑 전쟁하면 뭐 통신 선 하나 잘못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전화기랑 인터넷선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거예요. 내 결함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내 결함성이라는 건 뭐 하나 잘못돼도 통신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돼. 선이 굉장히 여러 개가 얽혀 설키고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통신은 되게 한다. 스파이가 끊어도 네. 다른 선으로 통신이 돼야 되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패킷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패킷. 네, 패킷이라는 개념은 뭐 그냥 010100을 어떤 구조로 나눌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앞뒤에서 이 패킷 잘 온 거예요라는 걸 검증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전파돼서 한 번에 모았을 때 만들어진 데이터가 얘가 나한테 보낸 거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런 조합들의 결과물 이렇게 조합하자 이렇게 확인하자 라는 게 HTTP입니다. 정확하게는 TCP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HTT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에 붙는 www 월드 와이드 웹은 뭐예요? 그건 그냥 이 인터넷이다라는 개념의 아하. 주소예요 그냥. 그리고 그건 관례적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HTTP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죠. // 하고 쓰지. 거기는 서브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 뒤에 메인 도메인이 있고 네. 그 뒤로는 포트와 서브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스키마, 그러니까 HTTP는 스키마고 프로토콜을 뜻해요. 그 다음에 서브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이 뭐 네이버닷컴, 근데 메일.네이버닷컴. 그렇죠. 메일은 서브 도메인이에요. 아하. www는 대표 도메인인데 그걸 서브 도메인 위치에 쓰고 있는 거고, 그게 월드와이드 웹이 맨 처음에 쓰였던 그냥 관례 같은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슬래시하고 그 뒤에 뭔가 또 붙잖아요. 네. 뭐 mail.naver.com 슬래시 뭐가 메시지. 있을까요? 메시지. 그죠? 뭐 그렇지. 아니면 뭐 인메일. 뭐 아웃- 트래시 뭐 트래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서브루트라고 불러요. 서브루트라고 불러서 그 세부 뭐 뭐라 그래야 돼? 방 하위 카테고리? 폴더, 하위 카테고리? 폴더, 하위 카테고리, 뭐 방, 뭐 하이라키가 있는 그냥 하위 구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선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시작으로 쿼리 파라미터라는 게 붙습니다. 쿼리 파라미터. 그 검색창에다가 뭐 입력하면은 붙어서 나오는 그거죠. 맞아요. 물음표하고 Q는 검색어 이렇게 돼 있는 아.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거기에 있는 Q가 파라미터 인자,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은 아니면 뭐 그런 옵션들을 뜻해요. 파라미터. 실제로 그래서 쿼리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거기를 파라미터라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음표 Q는 뭐 이게 같은 개념이네요. 네, 데이터 올릭 and 뭐 데이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자가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로 물음표부터 시작하고 and 붙어서 end 추가가 조건으로 되는. 추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URL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그 HTTP 그 주소에 사용하는 게 그런 규칙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물음표 붙고 이렇게 밑에 쫙 뭐가 붙는 그것도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서버에 그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 규칙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한 쿼리 파라미터, 서브 도메인, 스키바, 뭐 서브루트 이런 거 다 표준이에요. 그냥 그렇게 다 사용해요. 관례적으로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뭐 서버 입장에서 그렇게 동작하지 않게 하겠어 해도 돼. 일부러 그렇게 네, 한다면 일부러 하는 거 상관없어. 해도 돼.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 굳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그 규칙이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코딩 할 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128자나 하는 그 영어 글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URL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예. 실제로 지금도 지금도요? 한글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변환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글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거의 대부분 관례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글자 규칙이란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또 슬러그라고 부르는데 이건 넘어가시죠. 중요하진 않으니까.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 오늘이랑 다음번 시간 내내 용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해 주신 게 네네. 하나씩 보면 웹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터넷 시작, 인터넷, 네. 그렇죠? 서버, 서버. 요건 여기까지 쉬웠어. 그다음 네. 또 뭐 얘기했죠? 패킷, 패킷. 그리고 HTTP, 그리고 그 주소가 붙을 때 앞에 URL. 붙는 게 URL 규칙. URL 규칙이다. 그죠? 약간 우리 그리고 쿼리. PC에서 원래 저장 드라이브를 볼 때 보여지는 그 규칙이랑 비슷한 거죠. C 드라이브 밑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폴더 밑에. 맞아요. 그건 이제 윈도우 쪽 폴더의 규칙인 거고 네. 리눅스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 슬래시로 시작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웹을 이해하는 기초 지식이 된다. 그죠. 뭐 개발자랑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인터넷 주소의 구조라는 건 그 API 뭐 요청을 한다던가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설명서에 써 있어요. API 요청이 뭔지 잠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해볼게요. 할 거 많아. API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주인 표현인데 네. 아니야 잘못했어. 세 개인데 글자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가? 프로그래밍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네, 맞아요. API. 막었지 뭐. 그렇지 뭐. 아무튼 그런 약어 표현인데 그게 맞아요. 뭐지?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부분, 서로 뭐라고 하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뭔가 이런 전산적으로 이런 용어를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정교하게 배운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요청할 수 있는 함수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예, 있어요. 예. 개념이 똑같거든요. 함수에 들어가는 인자나 이제 주소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나 포스트에서 얻고 있는 그 컬럼 값들이나 다 개념적으로는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다 이 보니까 방송 듣는 분들은 함수라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겠죠? 함수는 함수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함수는 괜찮지 않을까요?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 그죠?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죠. 수학에서의 함수가 아니고. 뭐 그것도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의 언어와 기원을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긴 합니다만 대수학에서의 함수를 차용하는 개념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함수는 넘어가자. 그냥 뭐 자판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청할 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 요청을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함수라는 개념에 대한 단어가 다를 뿐이지 계속 확장돼요. 서버도 마찬가지로 요청한 걸 주는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청한 저는 걸 주는 게 약속돼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 약속이 되어 있고 요청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렇게 약속이 하면 되어 되겠다. 있고.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 늘- 메뉴. 아니야 늘 먹던 걸로 하면 갖고 나오는 거야. 그건 안 되지. 왜 요청한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그- 함수가 그렇게 동작하면 그 약속을 서버에서 허용해줬으면. 아 그럼 이렇게 런치 A 세트 주세요. 그죠.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메뉴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하나하나 서버에서- 단일 메뉴보다 뭔가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던 거지. 그건 서버에서 제공을 해야지 해주는 거지. API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API에서도 하나하나 명령어를 주는 게 아니라 세트 메뉴도 있고 개별 메뉴도 있어요. 그럼요. 미안하다 임마.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메뉴판에 맞아요. 있는 A를 시키면 요게 나올 거야라는 걸 시키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뭘 요청하면 뭐가 오겠지? 그거 서로 안다는 거죠. 그것도 그거를 서버에 요청하고 받는 그거랑 똑같은 개념. 맞아요. 정해 그래서 놓는 거니까. 그 요청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규칙이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인터넷 주소라는 규칙을 제가 설명 하나 드린 거예요. www.com 치면 걔가 호출이 되는 거. 그죠. 그게 인터넷 주소. 그리고 HTTP라는 거는 그 아까 말한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가? 맞는 것 같아요. 오, 야, 네. 막 나와. 그거가 1.1, 그다음에 2.0, 3.0 표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건 1.1 표준인데 거기에는 그 요청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놨습니다. 메소드요. 네, 메소드가 뭐냐면 그 get, put, post, delete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건 대부분 get과 post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서버에 get 요청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get 요청을 한다는 사실을 브라우저가 가리고선 뒤에서 수행을 해주는 거지. 나쁜 놈이네. 몰래 하는 거야 그냥. 그거 왜 몰래 해? 그거 사람이 뭐하러 알아야 돼? 이런 거는 주문 받아가세요 이런 건가요? 그죠. 식당으로 치면 식당으로 치면 주문서가 집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아, 네. 내가 써가지고 네, 주문서에 써서 요거 뭐- 주세요. 네, 요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제 먹던 걸로라고 써서. 그 이제 서버의 역량에 따라 주방장에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 쓰는 거지. 그러네. 테이블 조회해가지고 야, 점점 말이 된다. 잘 갖다 붙이네. 그 다음에 포스트? 포스트라는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말한 get이나 post라는 거를 메소드라고 불러요. 아, API 명세에 써 있어요. 메소드라고. 메소드는 포스트 사용하세요, get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는 그거를 확인하고 그게 내가 인터넷 주소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는데 그 주소는 있는데 메소드가 안 맞으면 메소드 not allow라고 405 에러가 떠요. 405 에러. 네, 이것도 표준이에요. HTTP 에러 표준이 있어요. 404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메뉴 없어. 그런 면이 없어. 405는 405는 너 나한테 주문서로 주문하지 말고 서버한테 직접 종업원한테 직접 얘기해. 건방지다. 주방장으로 오지 말고 서버한테 얘기하세요. 되는 건가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냥. 아, 예. 주문하는 방법이 내가 그런 거다. 왜 요즘에 그 너 키오스크로 그지.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군요. 뭐 무전기 하냐, 전화하냐, 아니면 음. 소리치냐, 뭐 이런 뜻이에요. 전화 주문 안 받습니다. 네. 이런 거네요. 그죠. 점점 레스토랑과 웹에 갑자기 레스토랑이 아니, 근데 됐어. 이 비유가 편한 것 같아서. 괜찮네. 네,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메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서버에서는 컴퓨터가 그러면은 자기한테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써 있어요. 포스트로 왔어요. 주소 어디로 왔어요. 그러면은 아니 get으로 왔다고 할게요. 먼저 get으로 왔어요. 주소 뭐로 왔어요. 그럼 내가 주소 보니까 내가 이 주소에는 뭘 주기로 했네? 라고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뭐 HTML 문서 13번째 거랑 뭐 이미지 사진 3번째 거랑 뭐 아이콘이라고 작성돼 있는 이런 글자랑 같이 해갖고 주면 되겠다라는 게 써져 있어. 그거를 이제 요청한 애한테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이제 패킷이니 인터넷이니를 통해서 그 요청한 사람의 브라우저에 가서 그게 이제 규칙에 맞게 다시 표준이 있죠. 표준과 규칙에 맞게 브라우저에서 모양을 그려서 보여줘요. 보통은 그래서 텍스트 문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그림, 사진,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뭐 동영상, 그 다음에 뭐 폰트, 또 뭐 있을까요? 뭐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브라우저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보고 사용을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HTTP에 네, 앞에 HT가 하이퍼텍스트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텍스트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다 HTTP로 주고받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동영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만든 거라. 네, 네, 네. 그때는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교환만 일어나면 됐었고 그때 말한 정보에 대한 교환이라는 거는 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만들어진 표준을 기준으로 이미지도 사실 그쪽에 전달할 때 패킷이란 걸로 바꿔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010101이란 말이에요. 하긴 뭐 데이터니까 어차피. 네. 디지털 신호는 전부 다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냥 010101을 텍스트로 바꾸면 텍스트 인코딩인 거고. 그러네. 010101을 JPG 파일로 바꾸면 이미지 인코딩인 거죠. 그러면은 외부로는 아날로그 신호는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네. 아날로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왜지? 왜 할 수 있지? 모스로 보내면 되지. 그게 디지털이지. 그러네. 그렇구나. 아날로그 신호가 뭐예요? 이런 감정? 뭐야? 아날로그 디지털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인터넷 디지털로 표현이 안 됐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맥락은 010101 같은 감각적인 디지털에 대한 표현이지 않았어요? 이모티콘. 이모티콘도 010101로 되어 있죠. 근데 그걸 갖고 죄송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디지털로 표현할 수 없는 실체는 없는 건가요? 있죠, 인간. 디지털로 할 수 있겠어 그거? 할 수도 있지. 김 팀장의 트랜센던스 육체를 하던데. 그건 트랜센던스고. 맞아. 그거 언제 할 거예요? 그 주제는. 넘어가지 마. 그러네. 그러니까 나 얘기해놓고 언젠가는 그거 1주년 때인가 그 전에서부터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합시다. 전내화하고 한번 합시다. 네. 그래 좋네. 허랑 공각기동대랑 트랜센던스 묶어서 하자. 아주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텍스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뭐 그게 이제 대표값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S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S가 붙어요. 그럼 보안과 관련돼 있는데. 시큐리티란 뜻이에요. 시큐리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뭐 HTTP 이제 안 돼요? 뭐 이런 거 가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HTTP는 내가 010100이라고 돼 있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놓은 걸 써요. 아하.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패킷이란 걸 내가 중간에서 받아갖고 뭔지 알 수 있구나. 그걸 계속 내가 저장하고 있으면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근데 그 암호화는 아까 말한 S는 막 랜덤으로 이상하게 키를 갖고서는 막 조합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키를 모르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만 키를 만들어서 둘만 하는 거군요. 그죠. 근데 요즘에 정부 사이트가 그 S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뭐 난리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 S를 붙는 것만 하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구글 크롬이었고 네네. 그게 벌써 작년이죠. 맞아. 네. 그러니까 정부 사이트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정보를 가지고 계속 접속하기 때문에 뭔가 해킹하기 되게 쉬운데 S가 안 붙은 사이트가 많다고 뉴스에 한번 났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 사이트에 뭐가 붙어 있냐면 공인인증서가 붙어 있어. 그걸로 해결하는 거야? 근데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암호화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의 일종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HTTP 통신을 잘 암호해 준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도 역사가 깊은 게 원래 브라우저가 공인인증서만큼의 고 비트의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선진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HTTPS가 나오기 전에 아니 S도 있는데도 네, 브라우저의 인증서가 있는데 그 S라는 게 이런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또 이것도. 그렇죠. 근데 그 기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다가 인증서를 만들어서 팔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걔네한테 요청을 받아서
너네 누구구나. 아, 니네가 사이트 만드는구나. 어느 주소로 만들었어? 아, 그래. 그거는 내가 니네 거 맞다고. 여기는 안전한 거라고 우리가 인증해 줄게. 이게 인증서예요. 야, 돈 많이 그런 벌겠다. 개념이구나. 엄청 벌어요. 하나하나 응?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송 나가서 들으실 시점에는 공인인증서 폐기하는 법안 통과해가지고 없어진다고는 하니까. 정확하게는 공인이 빠지는 거고 인증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하던데. 네. 그게 뭐 원래 안 해도 되는지는 한참 됐는데 네. 그죠. 2015년인가부터 안 해도 됐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HTTPS다. 네. 그러면 좀 걱정 덜 해도 된다. 왜냐면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포스트 요청을 사용합니다. 보통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바디라는 게 생기는데 바디에 아이디는 비밀번호는 하고 서버로 보내요. 바디라는 게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금 요청하는 HTTP 표준에는 주소,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헤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이게 데이터야라고 얘기할 바디, 이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옛날에 HTML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 같은 거예요? HTML에도 헤더와 바디가 있어요. 같은 구조로 돼 있다. 같은 개념으로 구조를 설계했어요. 헤더에는 메타데이터, 바디는 우리가 보는 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헤더에는 뭐 메타 태그니 링크 태그니 뭐 왜 우리가 그 어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막 링크 공유하면 그 뭐지 몇 줄 나오고 사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헤더에는. 바디는 내가 실제로 그 브라우저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순간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버에 보내지죠. 왜냐면 데이터로 구조를 갖춰서 보낸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포스트의 바디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달해요. 그러면 서버는 포스트로 왔네? 바디를 확인해봐야지. 내가 이거 로그인하는 걸로 받기로 했으니까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나 확인해봐야지. 아이디를 갖고 패스워드 갖다가 이 사람이 맞는 건가 확인하고 확인이 됐으면 너 맞군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인증 HTTPS가 안 돼 있으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그냥 그 텍스트 글자 그대로 서버로 전달돼요. 야, 이거 무서운데? 그쵸? 앞에 S 안 붙은 건 들어가면 안 되겠다. S 안 붙은 걸로 로그인하는 거 되게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네. 와. 그럼 그냥 일반인도 까볼 수 있는 거네요. 그 전송되는 트래픽 데이터 패킷을 저장만 저장할 수 있으면. 야. 대표적으로 그거를 항상 통과해 갖고 저장하는 공간이 와이파이 기계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킹이 많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와이파이 기계 중에서도 비밀번호가 안 걸린 와이파이는 접속해서 중간에서 탈취해가지고. 맞아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와이파이야에서 일부러 서비스를 제공해 버리면 네. 내 거에 연결하면 그러네. 내 걸 통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무섭다. 근데 그게 HTTP 프로토콜이면 네. 내가 그냥 나한테 그냥 글자가 오는 거지. 야.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서. 너무 위험한데? 괜히 너무 위험하네요. 그런 브라우저 사이트 이제 안 열어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특히 그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어딘가 송금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보거나 하고 있으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그인하는 것 같은 거 네. 비밀 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인증을 하다 보니까 그 키를 똑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중간에서 가로채도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방금 말한 HTTPS 같은 역할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비밀번호 키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인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외국 사이트 같은 데는 카드 번호만 집어넣어도 결제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HTTPS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HTTP인데 카드 번호만 넣어서 결제하는 곳이면 위험한 거고.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기계에다가 긁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카드 번호가 넘어가고 끝이에요. 역설도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카드 기계에다가 그냥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엔터 치면 그냥 결제가 돼요. 아, 그래서 그 카드기에다가 이상한 거 달아가지고 탈취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거구나. 그죠. 그냥 마그네틱 번호만 읽으면 되니까. 네, 그치. 번호만 읽으면 되니까. 그 사실 현물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참 웃기는 거라고 그러네. 볼 수 있는 그래서 거지. 그거에 암호화를 하겠다. 그래서 IC 칩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렇구나. 현물 카드에 현물 암호화를 카드에 하겠다. 암호화를 하겠다. 그러면 그 통신하는 거는 뭐 중간에 탈출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게 암호화가 된 채로 통신이 될 거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팔뚝에 심자. 자, 여러분은 웹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다 진짜 이렇게 암호화까지 갔지? 야, get post까지 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중요한 얘기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탈취해서 데이터 분석할 거냐 그걸 배우는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666으로 갈 거냐? 뭐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통신이 일어나는가를 대충 알았으니까 이 통신을 역할을 담당해준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서버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뭐. 서버 사는 거 아니에요? 서버는 이제 물리 하드웨어나든지 빌리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기서 이제 동작하는 코드들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다 프로그래밍 짜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아하. 그 서버라는 기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서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버처럼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서버용으로 나온 아까 기계가 또 말한 따로 있고. 튼튼하고 안 망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전용 기기들이 있어요. 특화된 서버에 특화된 컴퓨터가 있는 거군요. 그죠. 저 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24시간 켜놓은 데스크탑을 집에 놓고 내가 PC 저장 공간 중에 하나를 서버로 써. 그런 다음에 그 URL을 하나 따가지고 네모칸에 숫자를 넣으면 항상 제곱을 리턴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숫자를 넣을 때마다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제곱한 다음에 나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서버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하면 웹 서비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우선 이제 옛날에 이 서버 만들기라는 거는 나무 웹 에디터라는 유명한 써봤습니다. 예. 너 안 써본 척 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너는 김 팀장입니다. 그걸로 뭐 많이 했어요. 이제 그치. 근데 그게 엄청 혁신적인 툴이었어. 이미지 SRC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링크 따서 붙이면 이미지 나오고 막 우와 막 맞아요. 아니 그 전에 메모장에서 HTML 뭐 이렇게 치고 있다가 그때 많이 배웠죠. 그게 이제 HTML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HTML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와라 라고 선언하는 데가 CSS. 네. 모양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HTML은 그게 어떤 거다라는 걸 지정해요. 구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1 태그, P 태그, div 태그, 뭐 A 태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라는 거는 뭐 클래스, ID, 그 다음에 뭐 href, 링크 뭐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근데 그것도 헤드랑 바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헤드에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속성 이름, 속성 값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바디인 거죠. 이거 박 박사의 자동화 1탄 크롤링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에서 긁어올 건지 볼 때. 그죠. 그래서 위치를 지정할 때 사용해요. 그렇죠. 그 위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CSS 선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HTML 태그에서 뭐 A 태그 중에 아이디는 뭐 타이틀 이 내는 폰트는 15에 뭐 나눔 고딕체에 빨간색을 사용하겠어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CSS 선택자를 가지고 CSS는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데 우리는 그 선택하는 동작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크롤링을 할 때. 크롤링을 할 때. 맞아요. 그래서 그 방금 말한 것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정적 보여주기 부분에 해당되는 자원들이고 그걸 프론트엔드의 아주 기초적인 자원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주소로 요청하면 뭘 주겠어? 아니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돌려주겠어? 라는 로직, 순서나 과정 아니면 어떤 결정 동작 방식 이런 것들을 작성해 놓는 곳이 서버,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박 박사는 백엔드예요, 프론트엔드예요? 저는 백엔드예요. 프론트엔드는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거긴 디자인의 영역 뭐 이런 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네네. 그리고 이 생각해야 되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둘 다 할 줄 알면 풀스택. 이라고 부르죠. 전지전능한 개발자. 라고 말하고 둘 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뜻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똑같네. 그렇지. 세 개 다 잘한다. 도메인이랑 송계랑 그런 사실은 다 몰라. 앞으로 풀스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다. 저 약간 결까지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네.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논란이 있지 않아요, 좀?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죠. 그거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튜링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언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HTML이 가장 대표적인 선언적 언어의 일종이거든요.
SQL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지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어떻게 모양을 보여줄지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세요라는 부분을 작성하는 거지. 내가 H1이라고 쓰면 너는 얘를 H1이라는 부분만 꺽쇠 뒤에 글자를 갖고 와서 H1만 가져다가 CSS 중에 걔랑 똑같은 애가 있는지 찾은 다음에 이런 건 안 쓴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구나. 그럼요. 아. 근데 프로그래밍은 그런 방금 말한 일종의 로직들을 작성하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를 던지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죠. HTML이 무슨 코딩이야? 너가 뭐 코딩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HTML만 있던 당시에는 그게 막 욕먹을 짓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선언적 코딩을 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SQL도 있고 요즘에는 서버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가 쿠버네티스라고 있는데 박박사 자주 표현하는 쿠버네티스. 맞아요.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걔도 마찬가지로 선언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프론트엔드 요즘 프레임워크 중에 자바스크립트나 등등 다른 애들도 선언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작성하고 생각하기 편한 방식이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경 덜 쓰고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죠. 거죠. 중간 과정이 뭔지는 내가 알 필요 없는 거고 사실 쓰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한 거잖아요. 맞아요. 대신 이제 그게 되도록 잘 구현되어 있는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죠. 잘 만들어진 것만 그죠, 잘 그죠. 동작한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말고 제가 만든 걸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규칙을 제대로 다 반영했는지, 그 다음에 다르게 동작하는 거 없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백엔드랑 프론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프론트엔드에서 동작하는 개발 언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1위의 언어,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바가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많아요? 요즘에 1위가? 맞지 않나? 점유율로만 따지면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많아요. 웹이 워낙 많아서. 그죠? 웹 이즈 에브리웨어라는 표현하는데 브라우저 이즈 에브리웨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굉장히 작은 공간, 브라우저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모든 곳에서 동작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기능을 제공했었는데 브라우저가 제공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브라우저의 세계에 원래 없던 사람이 누가 뛰어들었냐면 구글이 뛰어들었어요. PHP 이런 건 뭐예요? PHP는 그 웹 프레임워크의 일종인데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의 일종인데 서버랑 프론트엔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게시판 만들 때 쓰는. 구글이 뛰어들어서 맞아요. 같은 건 줄 알고 있었고 구글이 뛰어들어서. 구글이 뛰어들어서 V8이라는 걸 만듭니다. V8? 네. V8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에요. 런타임이라는 표현도 설명해드릴 거예요. 우선 지나갈게요. 자바스크립트가 작성된 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엔진? 네, 뭐 엔진들 표현 놓고 도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8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가 엄청 느리고 막 안 좋고 이럴 때 정말 쓰기 좋게 만든, 구글이 엄청 잘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하도록 만들었어요. 구글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기를 최초로 한 게 지메일이에요. 그래요? 네. 지메일에서 클릭하면 화면 깜빡깜빡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이런 거 안 하고 막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던 그 시초 같은 거예요. 그게 웹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Gmail에서 보는 그런 거구나. 맞아요. 다른 페이지를 안 넘어가고. 신기한 게 팝업이 아닌데도 팝업처럼 뜨고 그러잖아. 그죠. 메일 쓸 때. 화면을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자바스크립트가 해주고 그런 역할, 그 HTML이랑 CSS 같은 걸 계속 조정을 하면서 모양을 보여주는 것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뭔가 멋있어지는 단계죠.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웹 기술에 이제 MS 거 뭐였지 그거? 플래시. 그죠. 그 다음에 실버 뭐지 그거? 실버라이트.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움직이는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무언가들의 시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V8 엔진이 나오면서 장악하고 브라우저가 오픈소스니 뭐니 하면서 완전히 세상을 평정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플래시나 실버라이트를 덜 쓰게 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그쵸. 브라우저에서 기능 제공을 해줘야 돼요. 실버라이트라는 거는 브라우저 기능 제공 익스플로러에서. 그 다음에 플래시 설치 따로 하죠. 맞아요. 네, 설치해줘야지. 그래야만 쓸 수 있는데. 그래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크롬 쓰면 그냥 다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 표준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지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크롬이 있고 익스플로러가 있잖아요. 네. 옛날엔 넷스케이프도 있었지. 어쨌든 아 그죠. 와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것만 있었겠어요. 모자이크. 그 나침반 모양 됐던 거. 네 넷스케이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내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네. 익스플로러용과 크롬용을 개발자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지원을 안 하면은 만들어야 되는 원래는 거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노션 같은 거는 익스플로러에서 안 되고 크롬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공용으로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버전이 있어요. 네. 익스플로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8부터 아직 사용하고 있는 버전인데 익스플로러 8부터 지금 10, 1, 12. 11인가 12까지 있고 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엣지 익스플로러 아니야, 엣지 같은 경우는 크롬이랑 같은 엔진 사용해요. 아, 엣지 망해가지고 버릴 거라 같은데. 아니 그래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걸 바꿨어요. 브라우저에서. 바꾼 MS에서. 거예요? 예. 아, 네네네. 그래서 엣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뭐 로고도 완전히 리브랜딩하고 완전히 다르게 바꿨어요. 그게 이제 그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오픈소스 브라우저 네. V8 엔진을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있고 거기에 구글의 일정 서비스들과 이런 것들을 얹어서 만든 게 크롬. 그 다음에 그 뭐지? 웹킷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MS 원래 사용하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있던 익스플로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단 엔진의 웹킷이고 그 다음에 모질라 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는 파이어폭스. 아, 파이어폭스. 네, 파이어폭스도 브라우저의 일종이고 거기도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 네이버 웨일이 제가 알기로 사파리 사파리도 자체 엔진이에요, 맞아요. 많이 있구나 브라우저. 네, 브라우저가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브라우저도 안드로이드용 전용 브라우저에 가까워서 사실 두 개가 동작이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롬에서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익스플로러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둘이 동작이 달라요, 실제로. 뭐 CSS 뭐가 있을까요? 폰트 사이즈 13으로 해주세요 하면 13의 크기가 다른 거야. 약속이 안 맞고. 약속이 다른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표준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온갖 도구들과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걸 맞추는 노력을 하느니 그쪽 사용자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션이 익스플로러를 안 해. 점점 더 국가기관은 크롬을 안 하죠. 그렇죠. 네, 옛날에 만들었던 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윈도우 사용자였고 대부분 익스플로러 사용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안 먹는 크롬이 많죠. 그죠? 크롬으로 열었을 때 공인인증서. 맞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죠. 그쪽 특화로만. 자,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웹의 기본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웹과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의 시초, 서버, 패킷 이야기를 했고 HTTP 이야기를 하면서 get과 post 맞아요. 네, 그 영역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S가 붙은 게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큐리티의 약자. 보안 통신을 하는 거다. 보안 통신하는 거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V8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엣지 크롬 이런 브라우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런타임이 뭡니까? 런타임이라는 거는 이야, 그걸 안 놓쳤어. 잘했어. 내가 이래서 아이패드 산 거라니까. 이야. 이제 개발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지 런타임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런타임 오류. 짜증나. 맞아요.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런타임 뭔지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우선 개발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분류해 볼게요. 개발 언어는 컴파일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컴파일 언어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의 구조부터 설명을 좀 간단히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010100이라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죠. 근데 010101이 몇이에요? 몰라요. 십진수로 따지면 몰라. 이진수로 따져야지 마. 십진수로 이진수를 아니 10진수로 왜냐면 박 바꾸면 박사가 맨날 010100이라고 해서 얼마인가 해봐 지금 해봐요. 나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얘기하고 있어. 내가 해볼게. 010100일로 저장을 해놓은 걸 뭐라고 표현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도 사실 010100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010100일은 더하기야 라는 거는 CPU에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CPU마다 달라. 왜요? 제조사가 다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AMD. 그죠? AMD, 인텔. 음. 지금은 두 개만 남아 있지만 옛날엔 굉장히 많았죠. 더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칩셋이라고 부르는데 네. 계산기에 들어가는 것도 칩셋이에요. 뭐 작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칩셋이다. 네. 그래서 그 CPU 그러니까 더 작은 애는 MPU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게 그 계산하는 함수가 하드 코딩돼 있어요.
아, 그 기계에 하드 코딩이라는 건 진짜 날 네. 코딩이 됐다는 거죠. 줄로 거기에 써져 있어서 박혀 있다. 박혀 있어서 0101 하면 더하기를 해라는 게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일단 010101은 41입니다. 와우. 심지어 프라임 넘버야. 감사합니다. 프라임 넘버를.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그럼 애플에서 만드는 A6 칩셋 이런 것도 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컴파일 언어라는 건 최초에 나온 언어들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게 뭘로 돼 있냐면 내가 글자를 써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면은 프린트 네. 이렇게 하면 프린트라는 글자를 그 CPU에서 프린트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써져 있는 하드 코딩된 0101 바꿔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컴파일러야. 아하. 와,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그 0101 바꾼다. 그리고 그 0101을 기계어라고 불러요. CPU가 알아들어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인 셈인 거죠. 그렇게 바꿔주는 걸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그래서 옛날에 있던 언어는 각 CPU마다 컴파일러가 따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하기 어려웠어. 아, 그럼 일단은 컴파일러 만들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죠? 컴파일러 뭘 만들기 하려면?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컴파일러가 아니고 0101이라고 썼어 사람이. 아, 사전을 진짜 보고. 기계어 시대. 기계어 시대는 사람이 보고 천공 카드라고 부르잖아요. 천공 카드를 보고 0101 직접 썼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스보 쓰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포트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포트란인데 포트란, 그 포트란조차도 글자로 작성하는 그 언어. 그게 있잖아요. 명령어가. 맞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컴파일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변화네.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된 거지. 고급 언어가 된 거지. 얘 말을 알아듣는 게 된 거네. 그럼요. 단어잖아. 그러네요. 사람 말을 알아듣네요. 진짜. 그래서 글자를 써놓고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바꿔서 그걸 실행해요. 이 부분이 컴파일 언어예요. 컴파일러의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속도도 중요하죠. 처리 그거 속도, 찾아주는데 엄청 오래 연산 걸리겠네요. 속도. 근데 당시에는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 중에 하나였죠.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사람들한테 왜 우리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보면 exe 파일 갖다가 아, 네네. 설치하고 실행하고 하잖아요. 네. 그게 컴파일된 결과물이에요. 아, 그래서 컴파일 전 파일을 소스라고 불러요. 소스. 그걸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해서 그걸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코드가 들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걔를 컴파일해서 실행되는 결과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에는 걔를 컴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연결을 사용했는지 이런 게 다 설명서로 써 있죠.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죠. 아. 설계도를 공유하는 걸 오픈 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딴 얘기인데 옛날에 네. exe 파일을 가지고 네. 원래 코드로 복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실제로 원 코드를 찾아주는 건가요? 원코드를 찾아주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아니까. 그 역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들을 거치는데 컴파일러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소스를 똑같이 작성해도 생각났다. 그 바이너리가 동작은 같을 정정 동작의 효율이나 결과 과정이나 이런 거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브라우저랑 똑같아요. 결과는 같지만 말도 네. 안 되게 복잡한 코드로 결과물을 돌려줄 수도 있겠군요. 뭐 10초 걸릴지 5초 걸릴지 이건 어쨌든 컴파일러만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인터프리터는 뭡니까? 인터프리터 전에 자바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자바. 네. 자바스크립트 말고 자바. 그냥 자바. 어. 자바라는 놈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어요. 아까 말한 기계어가 CPU마다 달랐잖아요. 네, 네. 자바가 무슨 짓을 했냐면 VM,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컨테이너라는 걸 만드는데 얘네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자바 언어로 바꿔줘요. 네. 그러고 나서 자바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건 자바 런타임이 하는 거야. 네. 자바가 실행되는 곳인 거죠. 아.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있고 그걸 구동해주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거. 그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바어로 바꾸는 컴파일러가 있고 그 자바어를 실행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JDK예요. 잠깐만, 자바어를 사람이 쓰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자바어도 기계어처럼 돼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효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각 CPU 기계어들을 사람이 몰라도 돼. 아. 그러면은 소스 하나에 컴파일 하나만 하면 자바가 설치돼 있으면 다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자를 한 명 두는 거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자바가 원래 모토가 자바 런 에브리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자 하나 두고
나는 이 사람이 영어로만 변환해주면 그죠. 영어 쓰는 사람이 원래 한국어로 변환해준다든가 이런 개념인 거군요. 얘가 10개국을 할 줄 아는데 얘가 할 줄 아는 말을 내가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나는 내가 걔랑만 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되게 효율적인 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이 시장 쓰이는 점유율을 거군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어떤 OS든 다 자바로 코딩을 하게 되고 이런. 맞아요. 거군요. 그 자바 코딩이 다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쩐지 그렇구나. 소프트웨어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 있는데 그분은 그냥 항상 자바로 짜는 거예요. 난 이게 편해 이러면서. 그게 그 오래전에 배웠던 것인데도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니까. 제일 널리 쓰이니까 여전히 자바 개발자도 네.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고. 당시엔 이 개념이 혁신적이잖아요. 혁신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힙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자바?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잠깐 요게 그런 그러니까 C에서 자바로 넘어간 그 시점인 예, 거죠. C++에서 자바로 넘어간 개념이고 이게 런타임이라고 부르는 곳인 거죠. 런타임. 예, 실행하는 곳. 실행하는 곳. 네. 대신에 그 런타임 해주는 애를 한번 설치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 실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아. 네. 실행하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음. 완전한 컴파일 언어는 실행하는 게 필요 없어. 처음부터 기계어로 바뀌니까. 바로 그냥 바이너리가 나오니까. 예, 대신 그 기계어가 동작하는 곳에서밖에 동작이 안 되는 거죠. 뭐 인텔 CPU만 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자바는 자바어로 컴파일을 하고 그래서 컴파일 언어예요. 얘는 인터프리터는 아니야. 컴파일 언어인데 그럼 그 컴파일하는 기술이 엄청난 거고. 엄청난 거네요. 거죠. 그 표준어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번역기 같은 입장에서 세계어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약간 자바로 대동단결 이런 느낌. 그 당시엔 거네. 그랬겠지. 그래놓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놓고 런타임들을 설치해 놓으면 소스가 돌아가는 거야. 천재인데. 아니 천재가 아니고 만든 사람이 엄청 개고생했겠지. 그런 하나 런타임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을 돌아가게. 테니까. 예.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런타임을 계속 다 만들었어야 됐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드디어 인터프리터가 등장합니다.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는 아까 말한 그 런타임이 컴파일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런타임을 실행하면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를 해석해. 인터프리팅해. 해석한 채로 바로 기계어 실행을 해줘요. 순식간에 번역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실시간으로? 그 단위만큼도 번역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만큼만 예. 통으로 안 해도 통으로 안 하고 그만큼도 번역해줘 같은 뜻이에요. 그게 나눠서 번역해줘. 그때 번역해줘? 그때가 좀 더 가깝네요. 그때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가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안 언어죠. 하고 네. 그냥 함수 던지면 바로 결과물 주는. 맞아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인터랙션하는 느낌인 건데. 맞아요. 그 안에서는 그 짧은 단위로 번역을 해준다. 번역을 해서 실행해서 결과물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돌려준다. 네. 그래서 걔네도 그걸 전부 다 런타임이라고 불러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각각 다 런타임을 설치해야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거나 런타임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세 가지인 거지. 자바는 컴파일해서 런타임에서 실행하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지금 개발 언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V8이 뭐였어요? 런타임이었어요. 네. 그거 갖다가 이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애였는데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레인 달인가가 노드 만든 사람인데 노드.js가 V8 갖다가 서버에서 그냥 컴퓨터에서 동작하게 해보자. 서버에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엔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서버에서 갖고 와서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서버에서도 동작하게 해보자. 그냥 컴퓨터에서도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도 되고 그냥 컴퓨터에서도 그냥 컴퓨터 로컬에서도 되고. 그러니까 런타임 범용으로 만들고 싶은 거군요. 그죠. 노드.js의 JS가 자바스크립트구나.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UV라고 하는 C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게 이 뭐 루프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애고 이벤트 루프 이런 걸 만들어주는 애고 V8 엔진 갖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js라는 하나의 런타임이 완성되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서버에서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유일한 언어였어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가 드디어 더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웹 어셈블리라는 거예요. 웹 어셈블리가 모질라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웹 표준 같은 건데 브라우저에서
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컴파일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걔는 컴파일 언어죠.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미 어떤 실행 환경을 브라우저가 런타임인 실행 환경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고 그게 이제 브라우저 쪽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기능을 서포트를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이어서 이제 런타임, 인터프리터, 그다음에 컴파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웹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구조 혹은 인터넷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 언어의 종류. 거기서 만드는 동작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들 그러니까 컴파일 언어나 뭐 기계 인터프리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네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자바니 자바스크립트니 뭐 혹은 파이썬 R이 뭐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컴파일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에 대한 차이 포함해서 이제 웹서버 소개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네. 계속 기술이 발전해가고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의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네. 이 과거 역사도 다 알고 있어야만 현대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몰라도 돼요, 다? 지금 아직 언어의 소개를 덜 끝냈는데 왜 중간에 끊고 싶어서 끊었지만 그 얘기를 추가하면 지금 CPU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AMD, 인텔 그래서 또 뭐 있어? 애플, 삼성 애플이 CPU 만들어요? 그 모바일 CPU 만들죠. 네. 몇 군데 안 돼서 칩셋. 컴파일러가 직접 수행되는 게 쉬운 환경이 돼 있어요. 반대로 자바를 만들던 때가 보다 훨씬 수월해졌어. 몇 개만 만들면 되니까. 네. 거기다가 요즘에 몰라도 돼. 거기다가 사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CPU 아키텍처를 부르는데 아키텍처가 이제 하나예요. 거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로만 컴파일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되게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컴파일러가 성장할 대로 성장했어. 다 제공해 이미. 그래 버리니까 반대로 자바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그걸 안 해도 왜냐면 자바는 중간에 통역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느려. 아. 기계어로 직접 바꾸는 애는 무지하게 빨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완전히 그렇다고 말하면 내가 자바 쓰는 사람한테 욕먹겠지만 그럴 것 어쨌든 예. 그래서 오히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 상황에 발맞추어 나온 기술이 가상화 기술,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라는 게 격리 기술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CPU 아키텍처가 같은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건 똑같은 동작하도록 보장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몰라도 되는 거군요. 결국에는 몰라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진 이제 서버 엄청나게 많은 데에서 알아서 뭐 사람이 많이 요청하면 뭐 많이 서버가 많아졌다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그게 쿠버네티스고 도커고 그런 거고. 와, 그러고 보니까 로드 밸런서는 이런 거 설명 아무것도 안 했네. 웹은 좀 뒤에다가 클라우드 붙이면서 좀 마저 하시죠. 웹 서버랑 클라우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웹 서버는 다음에 해야겠다. 네, 너무 많이 했네. 웹과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기초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 박박사 개발자 맞네. 개발자네. 야. 오늘 알았네. 일단 내가 모르는 용어를 많이 알아. 그럼 개발자지 뭐. 나보다 많이 알면 형이야. 그렇군요. 오늘 방송 그러면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멤버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해봐야 될 텐데 김 팀장 어떻게 들었어요? 네, 저는 예전에 뭐 웹과 관련된 그런 개론 강의들 많잖아요. 네. 근데 조금씩 너무 딥하게 알려줘서 전체 구조가 잘 안 보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박 박사 이렇게 쫙 훑어주니까 큰 얼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저도 중학교 때 막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그땐 컴퓨터 학원이 있었지. 컴퓨터 학원. 비주얼 베이직 나도 했단 말이야. 10, 20, 30. 그리고 막 순서도 그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옛날에 배웠던 그 어떤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요즘에 뭐 데이터 분석가랑 프로그래머들 개발자의 경계가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기초 통계나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루지만 그 데이터 분석 영역을 좀 확장하려고 하면 박 박사가 오늘 설명해 준 것 같은 웹과 좀 언어에 대한 지식도 같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방송. 그 데이터 들으면서. 엔지니어 쪽으로 가시려면 이런 네. 기본 지식으로는 갖고 계셔야겠죠. 특히 분석만 할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서버에 대해서 좀 알고 할 거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분석하면서도 결국에는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이 큰 허들이잖아요. 어쨌든 좀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가게 되면 커지니까. 그죠. 네. 네, 뭐 엄청 큰 것들을 뭘 다뤄야 되고 그쵸.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좋은 도구 쓰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최적화 효율화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쪽에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토이 데이터 갖고 만지고 끝날 게 아니라 그죠? 진짜 회사에서 나오는 하루에 뭐 몇 테라씩 나오는 데이터를 다루려면 이런 지식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팍팍사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얼개들을 얘기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사실 두 분이 질문으로 잘 이끌어 주셔갖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원래 의도랑은 벗어났던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원래 오늘 지금 1화 때 끝내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아직 다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한 4회 더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아 오랜만에 장기에 가는 건가요? 느낌 맞지? 네. 이거 제목을 자동화 2탄으로 하자. 어차피 자동화 리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게 50이라 그랬으니까 네. 500 정도까지 이어서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는 웹서버와 클라우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아직 미처 못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12부작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